안녕하세요, 조 작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자녀가 한 3학년 정도 되는 시점부터 아이의 공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올라온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뭐만 해도 정말 예쁘게 보이던 아이들이 공부라는 이 단어 하나가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성에 차지 않고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부모님들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가 혹시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충분히 안 도와줘서 그런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들을 부득이 채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면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뭘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막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선생님 저는 공부가 태어날 때부터 싫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언제 공부가 가장 하기 싫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 엄마가 숙제 안 해? 라고 물어보면 정말 있던 마음도 사라진다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양쪽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공부하면서 진짜 뭘 어려워하고 뭘 힘들어하는지를 좀 잘 알지 못하시는 게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1000명이 넘는 중고등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학습에 대해서 상담하고 코칭해주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거기에도 본질적인 솔루션을 좀 찾아보려고 소위 시험 공부의 마스터들을 인터뷰하면서 공부 마스터 플랜, 압축 공부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원팀이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부를 가로막는 그 벽들을 하나씩 깨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채널에서 아이들이 부딪히는 공부의 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 책을 쓰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자주 만나는 공부의 벽을 넘어서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상을 통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집을 풀면 과목별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과목만 풀고 그렇게 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을 풀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은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지금까지 한 530번 정도 들었던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부모님들 뭐라고 답을 해주시나요? 세상에는 말이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아무리 네가 영어 잘해봤자 수학 못하면 대학 못 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아이들이 듣고 와,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엄마 말대로 해야지. 생각하고 행동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알거든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만 하고 있으면 공부하면서 아이들은 느낍니다. 나 지금 부족한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수학을 정말 싫어하고 역사하고 영어를 그나마 좋아해서 항상 역사, 영어 성적은 꽤 잘 나오는데 수학은 진짜 너무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수학을 못하는데 수학을 싫어하니까 수학을 더 안 하게 되고, 그렇게 수학은 더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학을 더 싫어져서 수학을 더 안 하게 되는. 이 출구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못하니까 더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더 하기 싫은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공부를 떠나서도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다 아실 겁니다. 보통 하기 싫은 일들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기 싫은 마음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서 중요한 일을 미룹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 그 후회를 3년 내내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실제로 학생에게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바로 답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은 안 좋아하는 과목 문제집부터 푸세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하기 싫은 일이 있고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재미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짜다 보면 그럴 때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모든 일의 가장 첫 번째 순서에 그 하기 싫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제로 저도 작가잖아요. 그러면은 책 쓰는 거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글을 쓰는 거. 그러면 언제 제일 먼저 하냐면 진짜 눈 뜨고 양치하기 전부터 글을 한 30분 써요.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실제로 저도 책을 여러 권 쓴 작가지만 지금도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거든요. 왜냐면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되게 쉽고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뒤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사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학이 제가 늘 부족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했는데 실제로는 제일 마지막에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늘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도 공부의 양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 못하게 되고 더 하기가 싫어지게 된 거죠. 여기 어떤 핵심이 있냐면 우리가 의지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는 self control이라는 자기 절제력, 자기 조절력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심리학에 있는데, 자기 조절력은 기본적으로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 마크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뭔가 내가 고민을 하고 선택하는 건 인지적 에너지가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안 하려고 그냥 똑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마크 주커버그 수조 원을 가진 사람인데 안 빨아 입는 거 아니겠죠. 똑같은 옷이 수십 벌 있는 거겠죠. 중요한 거는 여튼 그 인지적 에너지를 줄이는 건데, 우리가 일어났을 때가 가장 이게 쌩쌩한 상태예요. 혹은 뭔가 내가 고민을 덜 했을 때가 가장 쌩쌩하겠죠. 왜냐면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건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하기 싫은 일로 넘어간다? 이건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기 싫지만 중요하고 어려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설사 다른 일을 빼고서라도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먼저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극단적으로요, 수학을 너무 안 해서 아예 한동안은 다른 과목 공부를 빼버렸어요. 그래야 다른 과목 때문에 공부를 안 했다는 핑계를 못 대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걸 내가 먼저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제 앞에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했으니까 아, 오늘 공부 나름 많이 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우리는 타협의 행복 회로를 머릿속에서 굴리게 됩니다. 그 행복 회로 그만 돌려야 돼요. 하기 싫고 어렵지만 중요한 것부터 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혹은 좋아하는 과목을 했을 때보다 성취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이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과목, 하고 싶은 과목을 쉽게 더 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이 돼요. 그 일은 익숙하고 쉬운 일들이거든요. 하기 싫은 일을 뭐 앞으로 당긴다고 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시작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공부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 쓸 때 인터뷰했던 학생 중에 행시 최연소로 합격한 친구 있었는데 세상에서 수학이 제일 어려웠대요. 수학의 정석 20문제를 한 번에 앉아서 풀기까지가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항상 매일 플래너에 X표가 쳐져 있었대요. 못한 날도 있었고 또는 조금 하다가 이렇게 미룬 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별것 아닌 거였어요.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16번부터 20번 이렇게 계획을 쪼개서 적었대요. 내가 20문제를 다 풀어야지라는 거창한 목표와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을 내가 첫 목표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1번부터 5번을 풀어. 플래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그러면 내가 5개를 풀었네? 소위 말하는 일종의 성취감. 이것 덕분에 6번부터 10번을 풀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했네? 그러니까 다시 11번부터 15번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넘어야 하는 허들을 굉장히 쪼갠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17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1번부터 20번 플래너에 적혀 있었을 때 내가 17문제를 풀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 계획은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계획을 달성하는데. 근데 이제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똑같이 17문제를 풀어도 난 뭐 한 거예요? 3개의 성공 경험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성공 경험이 다음 스텝의 목표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 스텝의 성공 경험이 또 다음 스텝의 목표를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많은 과목을 챙겨야 되고 또 그 안에는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나라는 사람의 용량, 즉 시간은 부족해요. 결국은 그거를 잘 소화하려면 그 거대한 것들을 쪼개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가 하기 싫은 이유는 그 자체가 어렵고 싫은데 내가 너무나도 뭔가를 크게 시작하려고,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고 익숙하고 멀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과목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아무리 쪼개서 푼다고 한들 그 과정이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그럴 때 계속 그걸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애초에 상황이 잘못됐어. 근데 아이가 아무리 그렇게 쪼개고 뭘 해도 어렵다? 그 애는 애초에 그 애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지. 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뭐 예를 들면 중2 선행 수학을 나가요. 근데 중2 선행 수학이 너무 어려워.
그 이유는 중1 때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중2 때 게 어렵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2 때 걸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얘가 되겠어요? 중1 걸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근데 이거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근데 모든 상황이 다 반드시 겪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 상황의 설정에 애초에 문제된 건 없었는지 난이도라던가 양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진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애초에 하루에 4시간인데 공부할 수 있는 그 숙제해야 되는 양은 거의 뭐 6시간, 7시간이 나와. 그러면 거기서 애초에 절대로 소화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분량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애초에 소화 가능한 것이냐, 적절한 것이냐를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직접 이런 생각을 좀 하기 어려울 때 부모님들은 이럴 때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저는 부모님들이 결국은 그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드는 핵심 본질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중간에 그 성취감이잖아요. 결국은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거 내가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저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부모님이 생각하는 목표치의 어떤 난이도의 딱 반으로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이만큼을 기대해도 이만큼 못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이만큼 하게 만들려면 지금은 이걸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에 아이가 절반을 하고 재미를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면 이게 조금씩 늘어나서 결국 이만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의 불안, 지금의 걱정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감정이 아니라 목표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 아이가 해내야 하는 것이 얼마만큼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이게 되는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애들한테. 게임을 애들이 왜 좋아하냐면요. 게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게임을 하는 유저가 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요. 이 게임 진짜 쉬워. 이 게임 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게임에서 계속 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럼 계속 레벨이 조금씩 경험치가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올라. 그러니까 쉽고 재미를 느끼니까 우리는 여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계속 중독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이게 무조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만 해, 싫어하는 과목 자꾸 안 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질책하거나 1차원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나름대로 이것도 결국은 다 잘해보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의 어떤 문제 상황을 바라봐 주시고 동시에 아이들이 뭔가 이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아직은 이제 자리 잡히기가 뭐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아이들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고 이게 문제라고 느끼고 이걸 이렇게 바꿔야지 가능한 거라는 그것을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는 게 저는 자기주도 학습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과정을 아이가 진짜로 본인의 학습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과정으로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동시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지혜들을 함께 나눠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우리 아이들이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공부의 벽 그리고 그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또 다른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 작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작가. 조코치입니다. 이거 알아서 살려주세요. 네. 오늘은 지난 1부에 이어서 2번째 조코칭 영상인데요. 저희 유튜브에 나오셨던 많은 선배 부모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초등 때 가장 중요한 공부 습관으로 늘 꼽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계획 세우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습관이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또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계획 세운 습관을 가질 수 있게 이제 시도를 해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시작은 생각보다 순조롭습니다. 아이들한테 계획을 세워보자고 하면 처음에는 엄청 의욕이 넘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겠죠.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계획 세우기 습관을 시도하고 계획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 굉장히 뿌듯한 모습으로 보셨을 겁니다. 계획표 막 쓰기만 해도 우리 아들 멋져, 우리 딸 멋져 막 하셨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순간부터 오늘 계획대로 못했으니까 자유시간 없어. 오늘 계획 세우는 거나 못했으니까 스마트폰 압수야. 게임 못해. 라고 목소리 톤이 높아지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늘 계획대로 실천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아이가 서로 화를 내고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더 가다가 애 잡겠다 싶어서 결국 부모님도 지쳐서 계획 세우기 습관 자체를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근데 문제는 바로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갈리게 됩니다. 결국 계획 세운 걸 포기하게 되는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은 어차피 계획대로 안 될 거 계획 세우는 거 무의미해 쓸모없어 이 시간에 단어 하나 더 외우고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나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절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부를 잘하고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중학교 그리고 더 중요하게 고등학교 공부는 해야 할 과목도 많고 내신, 수능, 수행평가 챙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똑같이 주어진 시간 대비 누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그것들을 소화해내느냐가 중고등학교 공부의 핵심인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전쟁 영웅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바로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다. 하지만 절대 계획 세우지 않고 되는 일도 없다. 그러니 문제는 뭐예요? 계획대로 안 되니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지 라는 결론이 아니라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니 계획대로 안 될 것도 계획 안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학생의 고민 사연을 가지고 그 실마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은 우선순위 첫 번째 걸 하다 보면 약간 예상하던 시간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때가 있는데 그때 뒤에 계획들이 밀려서 수행이 되지 않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학생의 질문을 보면 예측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왜 아이들과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이가 빨리 끝내야 할 숙제가 있는데 엄마가 보기에 지금부터 2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해야 끝날 일이에요. 근데 보통 아이들은 어때요?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딴짓을 하고 멍 때리기를 합니다. 부모님들 속 터지시죠? 그럴 때 뭐라고 하세요? 진짜 딱 붙잡고 2시간만 하면 될 걸. 그러고 나서 마음 편히 놀면 될 걸.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한 30분을 남기고서야 시작을 해요. 하지만 결국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간에 끝내질 못하고 그렇게 밤늦게까지 부모님과 아이 모두 스트레스를 받을 대로 받고 나서야 결국 그 일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부모님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집중력이 부족해요. 너무 산만해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이 아이는 이 일을 제대로 끝낼 만큼의 집중력이 없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럴 집중력이 없었다면 애초에 그 30분도 집중을 못했어야 되고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했어야 합니다. 근데 돌이켜보시면 아이들은 계획대로 못할 뿐이지 혹은 엄마의 예상대로 못할 뿐이지 결코 그 일을 결국 못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죠. 바로 엄마 눈에는 시작할 때 2시간짜리로 보였던 그 일이 아이들 눈에는 고작 30분짜리로 보였던 겁니다. 이걸 우리는 메타인지에 속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학창시절에 왜 우리가 꼭 시험 전날에 일주일만 먼저 시험 기간 시작할 걸, 꼭 시험날 당일에 어젯밤에 조금만 더 하고 잘 걸 후회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단순히 일의 순서를 정해서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 대비 시간이라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공부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 쓸 때 재수 삼수한 학생들에게 현역 때 페인이 뭐였습니까?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 또한 이겁니다. 매일 열심히 하는데 플래너에는 매일매일 X표가 넘쳐났대요. 그러니 하면서도 매일같이 실패 경험을 쌓았고 하기가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몰입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해야 할 것 대비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진짜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만큼인지를 정확히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계획을 세울 때 할 일이 1개가 되었든 5개가 되었든 10개가 되었든 각각의 할 일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를 예측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꼭 그 일을 다 하고 나면 실제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측한 시간과 실제 걸린 시간의 차이가 얼마였는지만 알아도 다음번에 자연스럽게 이때 이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 이번에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겠어 의식적인 피드백을 하게 됩니다.
이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돼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어요. 질문을 준 학생도 5학년 때 이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플래너를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처음부터 이 시간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 제가 지금 바로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주었는데요. 이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것마저도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애초에 이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니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께 제가 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보통 스페어 타임이라고 불러요. 이게 하루 단위가 됐든 혹은 주 단위가 됐든 내가 계획대로 했던 일들을 다 못했을 때 이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비워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를 그런 시간으로 비워놨었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4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설사 계획한 것대로 오늘 다 못했지만 이 일들을 그 4시간 동안 해나간다면 이제 실제 계획은 최종적으로 내가 달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쉬운 방법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아예 매일매일의 스페어 타임을 뭐 30분, 1시간을 아예 잡아놓고 계획을 수립하시면 어떨까? 네, 그래서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계획을 진짜 계획대로 수행해내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명확히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획 안에는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될 걸 대비한 스페어 타임이 필요합니다. 제가 본 대부분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계획 안에 하루면 하루 혹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준의 스페어 타임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말에 스페어 타임을 뒀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하루 공부 끝날 때 1시간 정도 스페어 타임을 꼭 뒀습니다. 그래서 그날 못한 걸 혹은 그 주에 못한 걸 최대한 그 시간을 활용해서 보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계획표의 달성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시간의 예측을 하라고 하셨는데 시간 예측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2개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애초에 시간 예측이 어려운 또 앞단의 이유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보통 플래너를 쓸 때 수학 센 풀기, 뭐 영어 무슨 뭐 참고서 공부하기 뭐가 빠져 있어요? 분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어려운 이유는 애초에 내가 오늘 얼만큼 해야 될지에 대한 목표 자체가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 예측을 정확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앞단에서 내가 오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몇 번부터 몇 번, 뭐 몇 개를 할지 그 분량이 오늘 얼만큼 할지 분량이 정해져 있어야 시간 예측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성립 가능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공부하는지 처음에는 얼마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1부에서 얘기 드렸던 쪼개는 거, 나눠 생각하기를 여기도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20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뭐 1개에서 3개 정도를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찌됐건 예상을 해보고 실제로 해서 그 갭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한 거지 이게 너무 분량이 커요. 그래서 그냥 대충 찍고 시작해보자.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좀 이상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보기에 그냥 슬렁슬렁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본질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한두 시간을 다 하고 나서도 또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 얘기는 이미 이 일들이 하기 싫다는 전제인 거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그 일을 끝내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계속 해야 돼. 그 어떤 종착지가 없으니까 그럴 바에 그냥 앉아서 대충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 분량 이만큼 끝내면 이거 네가 원하는 자유시간, 네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그 아이가 1시간, 2시간 설렁설렁 할까요?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저는 그럴수록 더더욱 분량 단위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수록 더더욱 아이들은 공부를 할 때 빨리 끝내는 방법을 찾아내겠죠. 물론 그게 이제 너무 가서 뭐 답지를 베끼고 이런 거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중고등학교 가서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정말 열심히 해요. 시간을 많이 들여요. 근데 성과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항상 시험, 예를 들면 내가 시험 기간에 5시간을 공부했어요. 근데 원하는 성과가 안 나와. 다음 시험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5시간 했으니까 시험이 안 나왔으니 7시간을 투입해야겠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해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내가 똑같이 영어 단어를 100개 외웠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30분 만에 외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죠.
1만 시간의 법칙 막 우리 한때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 저자가 새로운 책 쓴 거 아세요?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고. 거기서 얘기한 게 양을 많이 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양을 어떤 질로 넣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약간 와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약간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약간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 방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스페어 타임을 좀 마련을 해놓으라고 했는데 근데 어느 정도로 좀 잡아놔야 될지 가이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스페어 타임을 두는 거는 결국 내가 계획의 달성률을 100%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점은 내가 실제로 지금 계획의 달성률이 얼마 정도인지, 예를 들면 내가 100이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항상 보통 보면 한 70% 정도를 달성하고 있어. 그러면 스페어 타임은 30% 정도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애초에 해야 할 일 대비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해야 할 것 대비 시간이 부족한 것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죠. 부족한 시간을 늘리거나 해야 할 일을 줄이거나 일 거예요. 근데 저는 분량을 정확하게 세우면 세우고 시간 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할수록 공부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공부 한 3시간 정도 한다? 너무 막 머리 아파요. 너무 많아 보여요. 근데 막상 내가 진짜로 해야 될 것이 이만큼인데 이걸 하는데 이 정도 걸리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야겠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거 없이 그냥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한 3시간, 4시간 정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시면 그냥 시간이 늘어난다는 사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을 정확하게 알면 할수록 순 공부 시간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어리거나 아직 그럴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주어진 시간 대비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을 늘 수가 없어. 그럼 결론은 사실 하나밖에 없죠. 해야 할 일을 줄여야죠. 근데 해야 할 일을 줄일 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기준은 뭐냐면 제가 자주 예로 드는 것 중에 그 경제학 용어인데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의 원인이 보통 80%의 결과를 만들고 뒤집어 보면 80%의 원인은 고작 20%의 결과를 밖에 만들지 못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이제 공부에 적용을 하면 그런 거죠. 내가 수학을 잘하겠다는 목표가 있을 때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학원, 인강, 문제집, 내가 만약에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어차피 그 10개 중에 8개는 고작 20%밖에 결과를 못 만들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채우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 그래야지 내가 진짜 주어진 시간 대비 해야 할 일, 가장 효율이 높고 효과가 높은 일들로 이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특히 초등 부모님들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보통 계획을 아이와 함께 세우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거기서 최악의 경우는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획을 직접 세우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게 왜 중요하고 그 일련의 과정에 아이의 의지나 아이의 선택은 없어요. 이 아이는 절대로 중고등학교에 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절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계획 세우기 습관을 가지려면 실패는 필수입니다. 실패 없이 계획 세우는 연습, 그 습관은 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패해도 괜찮잖아요. 지금 계획 달성 못한다고 해서 큰일 나나요? 중요한 거, 그게 진짜로 그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는 과정이 진짜 제일 중요한 저는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 아이가 직접 겪어볼 수 있게 우리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반드시 아이들한테 계획대로 하지 못한 걸 뭐라 할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하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중요한 또 공부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께서 좀 답답해 하시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이제 누구나 공부를 할 때 하는 루틴 같은 게 있는데요. 이제 학교나 학원, 인강에서 수업을 듣고 나면 개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들은 노트 정리를 그때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한두 번 정도 보고 나면 어김없이 문제집을 풉니다. 근데 이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분명 이제 아이는 개념을 공부했고 또 개념을 다 이해했다고 하는데 문제집을 풀면 웬걸?
맞히는 문제보다 틀리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분명히 말로는 개념 공부를 다 했다고 했는데 손도 못 대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근심하고 걱정하며 이런 말씀들을 아이들한테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에 할 때 좀 똑바로 하면 얼마나 좋아. 할 때 좀 제대로 해서 한 번에 딱 끝내면 엄마도 이렇게 인상 쓸 일 없잖아. 틀린 문제 오늘 다 오답노트 쓸 때까지 오늘 자유시간 없어. 그럼에도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고 결국 부모님은 인강을 등록을 하거나 새로운 학원을 보내서 몇 번이고 수업을 듣게 하고 또 책에 있는 내용을 몇 번이고 깜지처럼 이제 노트에 막 따라서 쓰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별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한 학생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념 공부를 할 때는 분명히 대부분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문제를 풀면 늘 틀리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드려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학생에게 준 답변 영상 없이 쭉 이어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학생이 말하는 문제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개념 공부는 개념 공부대로 했는데 문제집을 풀면 늘 틀리는 문제가 많다. 뭔가 개념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념 공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건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히려 학생들이 문제집을 푸는데 지나치게 시간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먼저 학생들 공부하는 걸 보면 이제 개념 공부를 할 때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좋은 목표의 조건 중에 하나가 달성이 되었다 안 되었다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 풀 때는 문제들을 모두 맞힌다는 아주 명확한 목적, 어떤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어떤가요? 개념 공부를 잘했다, 잘 못했다의 기준이 있습니까? 보통 책을 한 번 내지 두 번 봤다 혹은 인강을 한 번 다 들었다라는 목표를 세우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건 정확히 말하면 좋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 목표들은 실제로 내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걸 측정하기에 정확한 지표가 아니니까요. 공부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바로 이 지점부터 달라집니다. 이미 본인이 개념 공부를 할 때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공부한 내용을 보지 않고도 그 내용들을 인출해낼 수 있다는 것, 꺼낼 수 있다는 것, 즉 내가 말로 하든 쓸 수 있든 공부한 내용의 핵심 구조와 개념들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압축 공부 책을 쓸 때 굉장히 좀 놀랬던 지점 중에 하나가 많은 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제가 성적 급상승의 방법에 대해서 물었을 때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고 나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알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였어요. 또 제가 공부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 쓸 때도 공부를 잘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의 공부에는 반드시 인출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내내 내신이 평균 1등급이었던 학생은 매일 아침에 아빠 차를 타고 등교를 하면서 아빠한테 전날 공부한 개념을 설명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50분 수업을 듣고 나면 반드시 쉬는 시간 5분 동안 아니면 그날 점심시간에 줄을 서서 수업 들었던 거를 이제 지그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기억을 더듬고 꺼내보는 연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혹은 머릿속으로 떠올리다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뭐인 거예요? 바로 내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거나 기억을 못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만 다시 메모를 해뒀다가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은 굉장히 관성적으로 문제집을 푸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개념 공부가 잘 되지 않았는데도 일단 문제집부터 펴는 거죠. 어릴 때부터 문제집을 푸는 게 습관처럼 되어 있고 문제집을 풀어야 뭔가 공부가 완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집을 푸는 목적이 뭔가요? 문제집은 근본적으로 맞히기 위해서 푸는 건가요? 틀리기 위해서 푸는 건가요? 문제집은 틀리기 위해서 푸는 겁니다. 물론 시험 문제 유형도 대비하고 문제풀이에 익숙해지기 위해 푸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어차피 개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앞에서 인출이라고 말했던 것,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 내가 안 보고 내용을 써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소 어렵고 익숙지 않으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내가 한 공부에 어디가 구멍이 나 있는지를 찾으려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시험 문제를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 구멍 때문이니까 이 구멍이 어디 나 있는지를 찾으려고 문제집을 푸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틀렸다면 그 부분을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거나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걸 다시 공부하면 우리는 공부의 구멍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애초에 개념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해와 암기가 충분히 안 되어 있어서 구멍이 너무 많이 나 있는데 그 상태에서 문제집을 푸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구멍이 너무 많아서 문제를 풀어도 내가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나 있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서 얘기한 개념을 공부한 것 같아도 문제집만 풀면 틀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때는 문제집 풀 때 풀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기억을 하는 게 훨씬 더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기억을 한다는 것의 가장 확실한 지표는 바로 내용을 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고 꺼내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걸 잘 꺼내는 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있는 모든 물건 다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기억이 날 것 같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바로 이 어떤 머릿속에 설계도를 떠올리셨을 텐데요. 이제 한마디로 우리 집에 방이 몇 개가 있고 그 큰 방은 어디에 있고 작은 방은 어디에 있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고, 그럼 이제 그 큰 방 안에 가장 큰 가구는 뭐가 있고, 또 예를 들면 그 가장 큰 가구가 침대다. 그럼 침대 옆에는 뭐가 있고 침대 앞에는 뭐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큰 거에서부터 쪼개고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집에 있는 물건들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생각보다 잘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구조화 그리고 맥락화라고 부르는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구조화해서 체계화하고 분류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맥락화라는 거는 이 지식과 정보 사이에서 계속해서 연결고리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따라서 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제일 잘 활용하는 원리가 마인드맵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는 모든 책들에 그런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가 뭐냐면 이제 바로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공부법 책들을 보면 일관되게 목차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목차가 일종의 지도인 거죠. 그래서 그 지도를 따라서 지금 내가 어디에 와 있고 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앞뒤 옆에 어떤 지식과 정보들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맥락을 만들고 구조를 다듬어가면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은 집어넣을 때도 이제 예를 들면 노트 정리할 때 그대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구조화를 합니다. 노트 정리가 책을 그대로 베껴 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를 내 나름대로 구조화를 하고 재구성을 하고 그걸 또대로 다시 꺼낼 때도 그걸 가지고 꺼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꺼내는 연습이 처음부터 예를 들면 내가 아무것도 안 보고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항상 목차를 좀 옆에 놓고 공부를 하고, 집어넣을 때도 꺼낼 때도 목차를 중심으로 넣고 꺼내기 작업을 하면은 이제 이 꺼내는 것이 훨씬 더 체계화되고 단단한 어떤 이해와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목차를 아까 그 방에 우리 집에 비유를 해보자면 뭐 그 방이 임진왜란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가구는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2단원에는 임진왜란이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데 어떤 발발 과정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3단원은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이 조선에 미친 영향, 이렇게 이제 보통은 근데 실제로 이 패턴은 반복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을 목차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 나간다면 훨씬 더 공부가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근데 시험이라는 건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뭐 팁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하고 나서 한 번에 딱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그 나누어 생각하기라는 걸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인출이라는 것도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인출의 과정이 매 순간의 공부에서 습관처럼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50분 수업을 듣고 나면 쉬는 시간에 인출을 해보고, 또 그날 하루가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또 공부 제일 마지막 자기 전에 인출을 또 해보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의 대단원 안에서 뭐 중단원 3개가 들어있는
있는 내용을 공부했다. 그러면 대단원을 다 하고 나서 인출을 해보는 게 아니라 중단원 한 개, 심지어는 한 페이지 공부하고 인출하고 또 한 페이지 공부하고 인출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2번, 3번 정도 반복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한 페이지를 공부하고 꺼냈을 때 한 번, 또 중단원을 공부하고 나서 또 다 중단원을 한 번 더 꺼보내는 과정 한 번, 공부가 끝나갈 때 이 대단원을 꺼내는 과정 한 번, 이렇게 해서 누적해서 그 덩어리를 좀 크게 조금씩 키워가면서 꺼내기를 한 2-3번 정도 하면 시험장에 갈 때 나는 이제 그 내용을 거의 대부분 이해하고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갈 수 있게 되죠. 수학은 개념을 알아도 그걸 문제에 적용하기가 좀 힘든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과목은 개념과 문제풀이,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 사이에는 이제 꽤 이 스펙트럼이 넓죠. 본질적인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개념 공부를 어느 정도 했음에도 늘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은 내가 새로운 문제의 유형을 풀고 나서 그 문제를 내가 풀었든 못 풀었든 내가 시험장에 가서 그 풀어내는 과정, 방법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즉 뭐냐면 수학에서 예를 들면은 뭐 집합은 뭐 명제는 뭐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문제풀이의 키들이 있어요. 그 문제풀이의 키들 또한 사실은 우리가 마치 공부를 할 때 개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풀이의 키가 뭐냐? 이 화면 보시면 지금 이 자동차 밑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까요? 8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제풀이의 키는 뭔가요? 뒤집어야 돼요, 그림을. 절대로 이 그림을 뒤집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난이도 이상의 문제들에는 이런 문제풀이의 키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실제로 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뭐 인강을 들을 때 그 문제풀이의 키들을 열심히 배워요. 그 문제풀이의 키라는 게 무한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나의 개념을 둘러싼 그걸 가지고 출제할 수 있는 문제의 풀이의 키라는 건 제한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거를 이해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결론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냈느냐 못 풀어냈느냐, 뭐 해설지를 봤냐 안 봤냐가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 내가 문제풀이의 과정을 이해하고 나서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봤을 때 그거를 꺼내서 쓸 수 있는 나의 무기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공부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 쓸 때 그 수학 문제집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의 문제집 그거를 5번, 10번 넘게 풀었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처음에 풀 때 예를 들면 100개 중에 내가 못 푸는 게 한 30개 있었어요. 그럼 두 번째 풀 때는 내가 처음에 풀고 나서 못 푸는 것들을 다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했겠죠. 하지만 또 보면 못 푸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는 내가 못 푸는 게 30개였다. 그걸 20개로 줄이고 또 그 20개를 세 번째 다시 또 풀어보면서 10개로 줄이고, 좀 익숙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다시 풀지 않고 어려웠던 문제에만 체크를 해놓고 그게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처음에 내가 못 풀었던 30개를 0으로 만드는 것, 못 푸는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 문제집을 푸는 어떤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거죠. 여러 권의 문제집을 한 번씩 푸는 것보다 한 권의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던 본질이 결국 오늘 얘기하는 맥락과 같은 얘기예요. 계속 공부는 그 구멍을 채워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를 하면서 인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흔히 학습에서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반드시 공부를 할 때 내 공부 총량에 집어넣는 시간이 공부 시간의 절반이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집어넣는 시간이죠. 학교 수업을 듣고 학원 수업을 듣고 인강을 듣고 책을 보는 행위,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지식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단계, 즉 집어넣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집어넣는 지식을 머릿속에서 구조화하고 정리하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노트 정리를 하기도 하고 마인드맵을 그려보기도 하죠. 즉 이해하고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안 보고 떠올려보고 또 문제집을 풀면서 구멍을 찾는 과정, 즉 인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3가지 중에서 이 첫 번째 단계, 즉 집어넣는 시간들이 본인의 공부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인강이나 학원 수업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억하는 과정, 그리고 인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복습을 하지 않으면 그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강의를 한 선생님입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수업 듣고 강의 듣는 것 이꼴 공부했다, 많이 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듣는 건 매우 편안하고 다소 수동적인 행위거든요. 심지어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이 막 좀 유머러스하면 심지어 재미까지 있어요.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공부가 거기서 듣고 있는데 그치면요, 그 강의 시간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집에서 영화나 TV 보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지식을 내 걸로 만들고 꺼내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 그건 공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번 조코칭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